안녕하세요.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여성이에요.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흐른지도 모르게 흘러버렸어요. 이 나이 먹으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살았지만 한 가지 정말 큰 일을 겪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부모님이 안 계시는 남편을 만나 뼈 빠지게 고생만 했고 남편에겐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남동생과 위로는 시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동생들을 걷어먹여 키워 그런지 꽤나 기가 센 분이었어요. 내 동생 부모님 없이 자랐어도 자네가 무시할 리는 아니니 깍듯이 대접하고 살아. 혹시라도 시부모 없다고 우리 집안 깔보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지? 사랑받는 것도 자네에게 달렸고 미움받는 것도 자네에게 달렸으니 그리 알으란 말이야. 네, 시댁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제가 어떻게 이 집안을 무시하겠어요, 형님. 그런 걱정은 애초에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뭐 그건 봐야 알겠지. 나 우리 동생들이라면 정말 애틋하니까 조금이라도 내 동생 무시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혹시라도 시부모님 없는 집이라고 제가 조금이라도 무시할까? 시누이는 초장이 저에게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제 기세부터 꺾으려고 하는 시누이를 보니 기분이 참 좋진 않았어요.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고 부모님 없이 자란 것이 딱하고 안쓰러워 남편네 집안의 모든 걸 맞추고 살았답니다. 행여나 조금이라도 제가 무시한다고 생각할까봐 오히려 더욱더 깍듯이 대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런 형님은 절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는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시누이의 시집살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거든요. 하지만 그런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게 되었고 시누이와 단둘이 살던 도련님은 졸지에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승관이 내가 거두던 동생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당신이 좀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애가 공부도 잘하고 영리하니 손 갈 게 없다니까. 우리 먹는데 밥숟갈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걸 그렇게 안 된다고 할 게 뭐야. 그래도 내 막내 동생인데. 내가 왜 부양을 해야 해? 당신이랑 결혼하는 건데 당신 동생까지 거들 필요는 없잖아. 아님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시부모님 모셔도 시원찮을 판에 당신 남동생을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학교 졸업도 해야 하는데 학비는 어쩔 거야? 가뜩이나 부모님 안 계시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 탐탁지 않아 하는데 혹 하나 데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가만 두시겠어? 방을 얻어주던지 아니면 당신 동생 내보고 거두라 그래. 시집가는 누이한테 빌붙는 건 진짜 아니다. 난 안 된다고 딱 말했다. 아, 그럼 어떡해. 내 동생 길거리에 나앉으라 그래? 나도 짐덩어리 귀찮아 죽겠어. 그래도 어떡해? 내 동생인데. 이럴 땐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하필 나한테 이런 짐덩이를 얹어줄 게 뭐람? 아우 짜증나. 나도 속 시원히 편히 살고 싶다. 밖에서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 될 사람이 시동생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저 역시 난감했지만 안타깝게 시동생이 그 이야기를 전부 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생인 시동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그 모습을 보고 결심을 했습니다. 후회할지언정 도련님과 같이 살아보기로 말이죠. 부모님도 안 계신데 형제들에게까지 외면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과 시누이는 그래도 조금 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시동생은 어렸을 때 여의었기 때문에 기억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동생이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질까봐 마음이 정말 많이 쓰이게 되었고 그런 시동생을 거두기로 마음 먹었죠. 저희가 도련님이랑 같이 살도록 할게요. 뭐 밥숟갈 하나만 더 얹으면 되고 도련님이야 워낙 싹싹하니 손 갈 게 없겠죠. 어머, 그럴래? 잘 생각했어. 아직 자식도 없으니까 내 막내 동생을 자식이다 생각하고 거둬. 나야 결혼하고 저 집안 사람이니 내가 어떻게 거두겠어? 올케는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내 동생까지 거둬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지? 그래,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이게 맞는 거지. 올케가 시동생 뒤치다꺼리 하는 게 맞는 거야. 해결됐어, 이제. 네, 걱정 마세요. 여유 있지 않아서 도련님이 하고 싶은 거 뭐든 다 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뒷바라지 할게요. 형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염치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맞나 싶어요. 혹시라도 형수님 불편할까봐 말이죠. 뭘 그런 걱정을 해. 내 집이다 생각해야지. 눈치 볼 거 전혀 없어. 올케, 혹시라도 올 동생한테 눈치 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 역시도 그냥 남동생이다 생각할 테니 도련님도 저 편이 누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누이는 본인이 거두지 못한다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제가 거둔다고 하자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라며 쏘아붙였어요.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시누이의 저런 발언들이 참 우스웠고 본인은 동생을 짐처럼 여기면서 저에게 당당하게 맡기는 꼴이 참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동생은 저를 참 친누나처럼 잘 따랐고 저 역시 친동생처럼 잘 지냈어요. 워낙에 예의가 바른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말할 건덕지가 없었고 오히려 남편과 싸우고 마음이 안 좋은 날엔 시동생에게 하소연도 하고 시동생이 절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동생과 형수 관계가 아닌 정말 친남매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형수님, 제가 나중에 꼭 잘 돼서 형수님한테 좋은 옷 한 벌 사드릴게요. 맨날 맛있는 도시락 싸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이런 게 뭐라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흉내 한번 내볼게요. 형수님 솜씨면 믿고 먹을만 하죠. 친구들도 제 도시락만 뺏어 먹는걸요. 항상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수님.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뭐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갖추세요. 저한테 갚을 것도 없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저 역시 제 동생이다 생각하니까 정말이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으니까요. 늘 말도 예쁘게 하는 시동생 때문에 솔직히 힘든 건 없었지만 시누이는 가끔씩 집에 찾아와 시동생에게 눈치 주는 것이 아니냐며 저를 떠보면서 속을 긁어댔고 한 번씩 와서 뒤집는 통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남편 또한 제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았는데 워낙에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는 남편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지만 가끔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 승관이 피죽도 못 먹는 것 같이 말라가네? 올케가 우리 승관이 눈치 주는 거 아니야? 나이 차이 많이 나도 시동생인데. 아, 제가 무슨 눈치를 준다고 그러세요. 솔직히 도련님한테 눈치 줄 것도 없고 워낙 알아서 말도 예쁘게 하니 입댈 것도 없는걸요. 오히려 형님이 오실 때마다 들쑤시고 의심하는 게 절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뭐야? 그럼
그 말 뜻은 나 때문에 승관이를 차별하겠다는 거야, 뭐야? 얘, 네가 말해봐라. 네 마누라 아주 무섭다. 당신이 오해 소지가 있게 얘기를 하네. 누나도 참아. 그 뜻은 아니었을 거야. 그래도 승관이랑 나름 잘 지내고 있어. 혹시라도 걸려봐. 내 동생 차별하거나 멸시하면 나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우리 부모 없다고 무시하지 마. 알겠어? 웃기네요, 형님. 가끔 와서 이렇게 한마디씩 할 때마다 참. 그럼 그렇게 잘난 형님이 건사하시지. 왜 말만 하시나요? 뭐? 처음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제 아주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 보니까 내가 우스워졌지? 이 집 채통이 다 무너졌어. 당신 당장 누나한테 사과해. 그래도 누나가 우리 집 부모님이나 다름없는데 어디서 말대답이야? 당장 사과해. 신우이는 자격지심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 그 자격지심으로 저를 힘들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버티고 버텼어요. 남편은 툭 하면 신우이 편을 들어댔지만 그저 부모님 없이 본인을 키워줬으니 일부러 신우이 편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시동생이 졸업을 하고 빨리 저에게 도움이 되겠다며 대학 문턱에도 가지 않고 바로 공무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워낙에 똑똑했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한 번에 붙으리란 기대가 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성적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게 조금은 안타까웠어요. 하고 싶은 과에 가셔서 공부해도 되는데 대학 안 간 거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게 도련님도 있을 텐데. 없어요. 그저 빨리 시험 봐서 공무원 돼가지고 형이랑 형수한테 그만 빌붙어야죠. 고마워요, 형수.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언제든 대학교 가고 싶으면 얘기해요. 여유 있지 않아도 도련님 대학 보내줄 순 있으니까. 어려워 말고 말이죠. 그래, 이 정도 뒷바라지 해줬으면 됐지. 너도 알아서 네 살 길 찾아. 빨리 돈을 벌어야 독립도 하고 결혼도 하지. 무슨 말이 그래. 도련님이 있으니 그래도 이 집안에 온기도 있고 나도 얼마나 위로받고 그랬는데 하여간 마음에도 없는 소리.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지만 이리저리 눈치 보랴 펼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신우이와 남편은 본인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보다도 신경을 안 썼고 신우이는 말로만 저에게 또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도련님과 신우이는 크게 싸움이 터졌고 사실 이 싸움을 계기로 도련님께 고마운 마음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핏줄이라고 신우이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두둔해주는 시동생이었거든요. 아니, 승관이 대학 안 가는 것도 올케 때문 아니야? 애가 눈치 보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참나, 지 동생이었어 봐. 어떻게든 대학 문턱이라도 보내지. 눈치를 얼마나 줬으면 공시생을 자초해? 아무리 머리 좋은 애지만 정말 아깝다, 아까워.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한 번도 도련님 제 동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말을 해도 진짜 믿게 하시네요.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형수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당장 사과드려. 덕분에 내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데. 뭐라고? 너 누구 편 드는 거야? 꼴랑 몇 년 뒷바라지 했다고? 지금 내가 너한테 했던 것들은 다 잊은 거냐? 아,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누나야말로 꼴랑 몇 년 같이 산 걸로 생색내는 거야?
나 그때 오히려 누나한테 짐 안 되려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눈치는 더 많이 봤었어. 알아? 형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 어떻게 애를 구워 삶았길래 얘가 이래? 나 돌아가면 또 얼마나 구박을 할까봐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냐고. 뭐라고요?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저에게 결혼 전부터 막말하시는 건 알았지만 아직까지 이러실 줄은 참 몰랐네요. 시누이는 시동생의 말에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렇게 시누이한테 대적해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오히려 남편보다 낫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동생은 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우수하고 늘 모범생이었던 시동생이었기에 공무원 준비는 당연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참 시기가 안 따라주는 건지 매번 공무원 시험에 낙방을 하였고 저흰 괜찮았지만 그때마다 시동생은 참 많이도 미안해했습니다. 오히려 눈치를 보는 시동생 때문에 제가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부모님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좌절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우리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한편으론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안쓰러웠어요. 이럴 정도면 때려치워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공장에 취직해. 네가 이제 20살도 아니고 자리 잡아야지 되겠어? 에이, 그래도 몇 년째 했는데 아깝지. 매번 1점 차이, 2점 차이인데 도련님,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음번에 더 잘 될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요. 우리 때문에 눈치 보이는 거면 진짜 그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마음 푹 놓아요. 철밥통 공무원 하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래도 되기만 하면 정년은 보장되는 거니까 마음 좀 추스르고 다시 열심히 해봐요.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네요. 빨리 취직해서 걱정 덜어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짐만 되는 것 같아 참 면목이 없어요. 시동생이 죄송하다고 눈시울을 붉히니 저까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시동생은 그 후 몇 번이나 또다시 실패의 고배를 맛봐야 했고 횟수로 7년째 공시생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쯤 되니 저 또한 조금은 지쳤는데 그럼에도 나중에 혹시나마 제가 상처를 주면 제 마음이 후회가 갈까 싶어 시동생에겐 절대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고시원에서 한창 공부를 하고 있던 시동생에게 반찬 좀 갖다 주러 가려고 연락을 하는데 도통 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참 마음이 이상하면서도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고시원에 도착을 하였지만 고시원에서도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고 걱정만이 자리 잡았어요. 도련님, 연락이 안 돼. 어쩜 좋지? 혹시 이번 시험 낙방하고 땀만 먹는 거 아니야? 아, 너무 걱정되는데. 자기 연락 좀 해봐. 아이, 그놈 어디서 술이나 퍼먹고 있겠지. 지가 사람이냐? 7년이면 붓고도 남았겠다. 머리 좋은 놈이 미련하게 맨날 떨어져. 그렇게 안일하게 얘기하지 말고. 형인데도 걱정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걱정되는데 참 너무한다. 얼른 연락해봐.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유난 좀 떨지 마. 걔가 애냐? 그냥 어디서 술 퍼마시고 지 팔자 타령 하고 있을 거야. 내버려둬.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남편을 보니 더 답답했고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시동생은 결국 싸늘한 채로 발견되었던 거예요. 마지막 시험을 보고 좌절해 술을 마시며 걷던 중
달려오는 차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던 거죠. 참 원망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면서 그간 힘들었으면 좀 기대지 왜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나 싶기도 했고, 차라리 집에 와 털어버리고 같이 얘기를 나누던지 하지. 혼자 술을 마시고 걷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던 저에게 시누이는 소리를 치며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바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7년째 공시생인 도련님이 사망 후 도련님의 유서를 들고 와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은 시누이였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더부살이 시동생 오죽 괴롭혔으면 애가 술을 처마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착한 척하면서 결국엔 그랬던 거야. 시험 떨어져서 또 눈치 줬겠지. 그랬으니까 애가 술을 그렇게 먹지. 가뜩이나 술도 못 마시는데 다 너 때문이지. 아, 누나, 정신 차려. 이 사람이 얼마나 승관이한테 잘해줬는데 지금 이 사람 탓을 하는 거야? 누나도 진짜 너무한다. 내 말이 틀려? 넌 집에서 뭐 했어? 얘가 눈치 줄 때 뭐 했냐고? 내 동생 어떡할 거야? 술만 마시지 않았어도. 됐고, 이따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내가 얘기해 두는 건데, 올케랑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될 거야. 무조건. 알겠니? 웬일인지 남편은 저의 편을 들어주었고, 그렇지만 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는데, 정말 모든 게 제 탓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누이는 무슨 유서라고 하면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저에게 들이밀며 소리쳤는데, 전 그게 뭔가 싶었습니다. 승관이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너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떡하니 유서 봐. 이 생명보험금 수령자는 나라고 되어 있잖아. 승관이가 네 눈치 보느라 네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보험금 수령하면 당장 나한테 내놔. 제 이름을 해놓았다고요? 설마요. 그리고 유서라니 이렇게 될 걸 알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걔가 워낙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은 애니 뭐 보험 들어놓고도 아차 싶었겠지. 그리고 갑자기 지가 그렇게 될 걸 알기라도 했나 보지. 내가 이종이 보고 빨리 바로잡아야겠다 싶어서 달려온 거니까 그리 알으라고. 그렇게 누나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영안실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그 모습을 보고 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엔 눈물 범벅이었거든요. 아마도 제 시동생과 같이 공무원 준비를 하던 사람인가 싶었어요. 경찰입니다.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전 승관이 덕분에 경찰도 되었고 신세진 게 참 많은 승관이의 고시생 친구였어요. 저 먼저 경찰 되고 참 미안한 게 많았는데 이 오해를 제가 풀어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승관이한테 은혜를 갚네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엿들은 건 아니고요. 두 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 들었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말씀드려요. 순간 들이닥친 베테랑 경관의 정체에 내생이 뒤집히고 말았어요. 그 베테랑 경관이 했던 얘기는 시누이가 충격받기에 분명한 이야기였고 저 역시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너무 흘렀답니다. 정말 도련님의 마음을 그때 다 알게 되었거든요. 그 착한 시동생이 그리 됐다는 게 더더욱 가슴이 미어지고 속상했고 그날 정말 많이 울었던 날이었어요. 아까 잠깐 듣기론 누님께서 승관이가 유서로
모든 생명보험금을 누나에게 수령해주겠다고 적었다는 것 같던데. 제가 듣기론 승관이는 항상 형수님한테 감사해 했어요. 그 보험을 저랑 같이 든 거거든요. 제 누나가 보험 설계사라 승관이가 이것저것 도와준다고 들어주었던 건데 수령자를 한참 고민하다가 적더라고요. 자기가 갑자기 잘못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으면 모든 수령금을 형수한테 준다고 분명히 말했고요.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저희 누나가 보험 설계사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도 보험을 들어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유서는 말도 안 되죠, 정말. 참나. 그래도 가족인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보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도 안 한 것이 수령금을 생판 남한테 해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유서가 있으니까 올케는 돈 수령 즉시 나한테 입금해. 알겠어? 그쪽은 가족도 아니니까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아요. 딱 보니 경찰 같은데 그냥 할 일이나 하세요. 끼어들지 마시고요. 곰곰이 얘기를 들어보니 신우이의 말이 억지 그 자체였습니다. 갑자기 유서를 써놓은 것도 너무 말이 안 되고 정신없는 틈을 타 저에게 맹공격을 퍼붓는 것 같아 화가 났어요. 또한 지금 도련님이 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는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험금 수령자를 알아봤다는 것도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그리고 수령자의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자 유서를 얘기하면서 본인에게 달라고 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설사 모든 말이 맞다고 한들 동생 떠난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동생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생각하니 인생이 참 불쌍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도련님이 불쌍하네요. 그리 되자마자 보험금이나 알아보는 누나나 사고 나서 연락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형이나 참 부모님도 안 계시고 삼남매 딱 요 셋뿐인데 어쩜 이렇게 우애들이 이런지 도련님이 안타깝고 불쌍해요. 뭐야? 지금 누굴 가르쳐? 걔 사고 난 거야 안타깝지만 그래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그렇지. 왜? 너도 돈 때문에 지금 눈이 뒤집히니? 그래서 그런 거지? 막상 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눈이 도른 거잖아. 누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무슨 유서야, 진짜. 억지를 써도 정도껏 써야지. 여기 경찰분이 아니라고 말하잖아. 너도 네 마누라한테 수령된다고 하니까 한몫 떨어질까봐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핏줄이고 뭐고 없구나? 아니,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령자가 형수님이 맞다니까. 그리고 유서 조작죄가 얼마나 큰 처벌을 받는 줄 알아요? 당신은 빠져. 당신만 없으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디 엄한 사람한테 돈을 줘? 신우이랑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장례를 치렀고 보험금 수령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돈 욕심이 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경관이 했던 얘기처럼 신우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도련님의 방에 가서 그동안 도련님이 썼던 공책들을 살펴봤고 신우이가 가져온 유서와 필적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경관이 말이 맞다면 신우이는 정말 괘씸하다라고 느껴졌고 전 그렇게 보험금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선언하면서 결국 신우이와 법적 공방을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몇 년 뒷바라지 한 거 가지고 네가 그 돈을 수령해? 정신 빠진 것 같으니라고. 걔가 잠시 판단을 잘못해서 네 이름으로 써놨나 본데 여기 유서가 있대잖아. 어떻게 주제도 모르고 그 돈을 가로채려 그래?
필적이 매우 다르네요. 도련님 공책이랑 비교해보니까 어디 한번 법으로 해보자고요. 도련님이 안타까워서 저 그 돈 포기 못하겠는데요. 막말로 도련님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돈만 탐내는 꼴이란 진짜 역겨워요. 이게 말이면 단 줄 알지? 아주 돈에 눈이 멀어 시누이도 안 보이는구나. 야, 너 마누라 교육 똑바로 못 시켜? 이 사람 말이 다 맞잖아. 승관이가 이 사람 앞으로 해놨다는데 왜 누나가 그 돈을 탐내냐고. 참나, 웃겨 아주. 너까지 지금 네 마누라 편드는 거야? 아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걷어 먹인 것들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기가 막혀.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남편은 재판에 앞서 제 편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고 결국 경찰 조사가 들어갔는데 필적 감정이 들어가자 보험금 수령자는 저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경찰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신우이의 말에 그냥 신우이에게 보험금을 양보했을 거예요. 도련님 사망보험금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저의 성격을 신우이는 정말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서를 조작했던 거였고 결국 신우이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동생이라곤 평생 도움도 안 되는 놈. 수령자가 형수? 참나 기가 막혀.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아휴. 어디 한번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봐.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볼 거니까 그리 알으라고. 본인 동생 잘못된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돈에 놀아나는 꼴이란 아주 무섭네요, 정말. 동생 걱정보다 돈 걱정에 유서 조작까지 해서 내 머리채까지 잡고 안타까운 도련님 사고를 당신이 조작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도련님이 보험 사기를 쳤다고 뒤집어 쓸 뻔했다고. 이건 내가 도련님 대신 주는 벌이에요. 도련님이 생전에 얼마나 많은 눈치를 받았는지 제가 다 들었으니 이건 벌입니다. 정 그냥 가려는 신우이를 붙잡고 뺨을 날렸습니다. 평생 저희 집에 오기 전까지 도련님에게 눈치를 많이 주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도련님이 이때부터 가족들에게 마음 붙이지 못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신우이는 제 한 방에 나가 떨어졌고 소리를 지르며 땅을 치더라고요. 저에게 맞은 분노보다 그 보험금을 한 푼도 수령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그 돈을 수령받게 되자 입이 귀에 아주 걸리더라고요. 본인한테 뭐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 마냥 말이죠. 하지만 전 보험금을 수령받자마자 도련님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평생 불쌍하게 살다간 도련님 이름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건 당연했으니까요. 그래야 제 자신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 자선단체에선 도련님의 이름으로 기부가 되자 도련님은 단체에 명예정당의 이름을 올리셨어요. 그래도 이름 석자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는 것에 전 한편으론 정말 기분이 좋았고 늘 미안했던 도련님한테 죄스럽지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승관이가 얼마나 형수님 칭찬을 하던지. 제가 어려운 시절 승관이 도시락 많이 먹었거든요. 형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싸주신다고 참 고마워했어요. 본인 형제들도 못 그러는 거 형수님이 뒷바라지 해준 거라고 말이죠. 제가 다른 건 해드릴 게 없었고 이번 일은 무조건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남의 일에 좀 끼어들었네요. 그래도 승관이 마지막 가는 길 혹시라도 억울한 일 하나도 없게 하려고 말이죠. 정말 대단하세요. 형제들도 못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뒤에서. 늘 술 한잔 하면 형수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오히려 친누나 같다고. 형이랑 누나는 눈치를 그렇게 주는데 그 집에 살면서 마음이 정말 편했대요. 참 그 얘기 듣는데 승관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도련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아까운 우리 도련님, 어쩜 좋아, 불쌍해서. 평생 그냥 눈치만 보다가 살다 가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그냥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지셨음 해요. 이미 다 하셨는걸요. 승관이는 떠나기 직전까지도 형수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 품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보험금 수령자를 형수님으로 해 놓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니깐요. 제가 도련님의 사망보험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고 저에게 미쳤냐며 윽박을 지르기도 했지만 차마 그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나 도련님 이름으로 좋은 일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돌았냐? 내가 이러라고 네 편 들어준 줄 알아? 아니 그 아까운 돈을 왜 기부해? 왜? 기부하려면 나한테 할 것이지. 하여튼 미련하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밖에 못 살지. 너 진짜 두고두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아주 괴롭힐 거야. 당신 그렇게 억울하면 이혼해. 안 말려. 나도 당신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으니까. 어쩜 누나랑 당신은 똑같냐? 지 동생 생각 1도 안 하고 그저 돈, 돈, 돈. 당신네 부모님이 얼마나 막내 아들이 안쓰럽겠어. 그렇게 그 돈을 기부한 게 억울하고 화가 나면 이혼해. 안 말려.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 겁 하나도 안 나니까 당장 해.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돈을 기부하니 제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도련님도 이렇게 하는 걸 바라셨을 것 같았고 오히려 제가 이럴 줄 알아서 수령자 이름을 저로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흘렀어요. 남편이랑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여느 부부처럼 다투기도 또 잘 지내기도 한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 이혼이 쉬울 수 있겠나요? 그날 일을 계기로 그래도 남편도 정신을 좀 차렸는지 조금은 다정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인생 이게 내 팔자련이 하고 살고 있어요. 부부가 뭔지 참 연이 쉽게 끊기지 않더라고요. 물론 신우이랑은 그 사건을 계기로 안 보고 살고 있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허영심만 많고 본인밖에 모르는 신우이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혼을 하여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전 지금은 아이와 남편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지내고 있지만 시동생 기일이 될 때마다 착하고 제 동생 같았던 시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참 많이 흐른답니다. 평생 진짜 가족보다 절 위해주었던 도련님이 아마 저희 가족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웃음을 짓지 않으셨을까 해요. 오늘 이 글을 쓰다 보니 정말 착했던 도련님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도련님을 추억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막내 동서가 새 며느리로 들어왔었어요. 상당히 살갑고 애교가 있어서 시댁 가족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었죠. 그런데 막내 동서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차갑고 버릇없는 행동들을 거침없이 보여줬어요. 특히 저희 부부에게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건지 막내 동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는 행동을 자주 보여서 심기가 불편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어요. 가족들과 얼굴 붉히면서 싸워봤자 감정 소모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니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막내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을 참을 수 없었는지 한자리에 모여있는 가족들 앞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고 막내 동서와의 사이는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깨진 분열은 좀처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고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움은 점점 더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절대로 가까워지지 말라며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 잘못은 동서가 했는데도 되려 손윗사람인 제가 문제라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저 때문에 분열이 생겼다며 되려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저에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시모는 동서내외가 일이 바빠서 바로 신혼여행을 못 간 것 때문에 예민해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제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흥분해서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런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가 뒤에서 편을 들어주니 상당히 든든했었는지 코평수가 커져서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이가 없었던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댁 모임이 있을 때 가지 않았어요. 가봤자 저희 부부가 얻을 것도 없고 오히려 감정만 상해와서 그냥 안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막내 동서가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 다음날 시댁으로 오는데 저희 부부도 같이 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신혼여행을 늦게 가게 된 동서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가족들끼리 반겨줘야 하지 않겠냐며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풀라고 했지만 저는 내키지가 않았어요. 제가 왜 버릇없는 막내 동서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시모는 손윗 사람이면 마음이 더 넓어야 하지 않겠냐며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솔직히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고 시댁 식구들과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말이 없자 이번 주말에 오지 않는다면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난리치겠다면서 강압적인 모습으로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전화 한 통에 저희 부부는 주말에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가게 된 거였는데 막내 동서가 또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번 신혼여행 가서 쇼핑했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서 사왔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어머님이랑 형님 거예요. 캐나다산 현지 모피예요. 어머머머, 이거 꽤 비싸 보이는데 너무 큰 돈 쓴 거 아니니? 그렇잖아도 모피 한 벌 사려고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이걸로 보내면 되겠다. 아유, 정말 잘 입으마. 역시 막내 동서가 보는 눈이 좀 있네. 평소에도 입고 다니기에 딱 좋겠는데? 나도 이번에 모피 하나 사려고 생각은 했었지만 알다시피 내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쇼핑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 막내 동서가 눈치도 빠르고 센스가 좋네. 이번에 나 병원 옮기게 되는 거 알지? 그때 가족들 모시고 와. 건강검진 한번 해드리게. 어머나,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아, 그리고 이건 둘째 형님 선물이에요. 별건 아닌데요.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는 없어서 공항 앞에서 샀어요. 캐나다 국기가 그려져 있는 손수건인데요.
이것도 살까 말까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뭐라도 손에 하나 쥐어줘야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입막음용으로 한 개 샀어요. 식구들 레벨에 맞춘 거니 불만은 없죠? 형님이랑 제가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님한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손수건 주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손 아랫사람이니 어쩌겠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 댁에 와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포장지 안에 손수건 2장 들어있으니까 작은 아주버님이랑 나눠 쓰세요. 이런 동사 없죠? 어머님, 저 배고픈데 빨리 밥 먹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선물 같은 거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막내 동서는 저를 화나게 만들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아 형님에겐 모피를 줬는데 저는 손수건만 줬다고 난리치면 분명 시모아 형님은 동서편을 들 테고 화살은 저에게만 돌아가게 되니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서가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줬을 때 받고 싶지 않았지만 또 받지 않으면 주는 사람 성의를 무시한다고 시모가 한마디 할 것 같아 묵묵히 선물을 받았습니다. 동서의 거침없는 말투와 행동을 지켜보던 남편은 감정이 상했는지 한마디 하려 했지만 제가 시댁에 오기 전에 절대로 먼저 흥분하지 않아야 된다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되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저희가 잘못이 없는데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기로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할 일만 딱 하면서 최대한 막내 동서와 부딪히지 않으려 했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에게 형님이 다가왔어요. 막내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도 저를 싫어했었는데 마음에 맞는 막내 동서가 들어오니 그 시너지가 더 커졌는지 말을 더 함부로 했어요. 막내 동서가 동서랑은 너무 다르네? 막내 동서는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가족들 생각해서 모피코트 사온 거 봐봐. 저게 한두 푼도 아니고 딱 봐도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 그걸 2벌이나 사가지고 왔잖아. 반대로 동서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뭘 사가지고 왔더라? 너무 하찮은 거라. 생각도 안 난다. 먹을 거였나? 여기에서부터가 가족을 생각하는 차이가 다른데 이쁨을 받을 수 있겠어? 되려 비교가 돼서 차별만 더 심해지지? 동서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이런 식으로 분위기 안 좋게 조성해봤자 동서만 손해야. 막내 동서는 눈치도 빠르고 사람 기분을 너무 잘 파악해서 들었다 놨다 할 정도에 집안 형편도 좋잖아? 그런데 동서는 집안 형편도 별로 좋지 않고 지금 하는 일도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며? 나는 둘째 서방님이 왜 동서를 선택해서 안 좋은 길을 걸어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볼 것도 없는 동서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분위기만 흐리고 있잖아. 제발 얼굴 좀 피면 안 될까? 너무 불편해서 참고 있다가 한 소리 하는 거야. 동서 때문에 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 앞으로는 제발 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형님, 우리 부부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먹고 사는 걸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형님이랑 저는 이미 예전부터 별로 안 좋았잖아요. 노력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제가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 생활 5년 동안 불평물만 없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지만 항상 돌아오는 건 저에 대한 불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미 없는데 힘 빼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만 하려고요. 어머머머, 세상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둘째 형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일이 커지는 거 몰라요? 아휴, 정말 너무 답답하다.
이러니 욕을 먹는 거예요. 큰형님 마음 이제야 충분히 알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어머님이 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둘째 형님 때문에 속 터진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형님, 그냥 둘째 형님 무시하세요. 그래봤자 목만 아파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동서가 알아? 사람 비위 좀 맞춰줬다고 동서가 지금 상당히 잘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그 말투부터 고치는 게 좋을 거야. 동서가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입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나는 내 소신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고 동서 일이나 하지 그래. 그리고 형님도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꼴값들을 떠네. 주방이 왜 이리 시끄럽나 했더니 또 시작이야.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어? 가족의 평화가 뭔지 몰라? 내가 이런 일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분명히 전화통화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시애미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던 거다. 꼭 가진 게 없는 집안들이 자존심 하나는 세가지고 듣기 싫은 말 좀 들으면 꼭 흥분해선 상황을 악화시키더라. 그냥 앞으로는 우리 집안과 담잡고 살자.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며느리로 5년 동안 지내오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저에 대한 불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과 다르게 마음의 문이 닫혀 제 할 일만 해왔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시댁 식구들에게는 불만으로 쌓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한 식구로 받아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을 했었다면 이 정도까지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막내 동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저에 대한 불만과 차별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심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예외 없었고 흥분한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면서 또다시 시작된 가족들의 불만은 결국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의 관계는 무의미한 것 같아 저희 부부는 2번 다시 시댁에 오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의 더러운 꼴 보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살 바엔 영 끊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그날 이후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전화번호 싹 다 바꿔버리고 이사까지 하게 되어버렸죠. 연락이 닿지 않게 거의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남편도 저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강하게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시모는 부모와 연 끊는 건 아니라면서 차라리 저와 이혼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이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 지긋지긋했던 얼굴 안 봐도 돼서 더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장염도 자주 걸리고 몸에서도 이상 반응이 자주 왔었는데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지 몸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무런 방해 없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싶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지 머리에 열이 나길래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병원을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였는데도 열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자 좀 더 큰 병원을 가보라는 말에 상급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큰형님과 막내 동서가 채용센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간 상급병원이 큰형님이 새로 옮기게 된 병원인 것 같았어요. 저는 두 사람의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몰래 숨어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있었는데 큰형님이 막내 동서를 데리고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두 사람 몰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옥상으로 올라간 형님과 동서는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두 사람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몰래 엿들었어요. 옥상은 휴게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형님과 동서는 제가 가까이 다가온 줄도 모른 채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할 만한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난 의사이고 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걸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 나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 이건 내 양심 문제이기도 하잖아. 아휴, 잘 알죠. 제가 형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누군가는 모셔야 할 텐데 형님이 모실 거예요? 그건 또 싫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형님은 연락도 끊겨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형님이나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한 게 아니에요. 저 이제 막 결혼했어요. 저는 신혼생활을 어머님 수발 들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형님도 병원을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신경 쓸 일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면 오히려 가족들 간에 안 좋은 영향만 받게 될 텐데 나중에 어머님 건강 문제로 집안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형님이 의사인 거 충분히 이해하고 양심에 걸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항암 치료 받는다고 해도 이미 어렵다면서요. 그럼 아버님 요양병원에 모신 것처럼 어머님도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아버님 치매 때문에 힘들어서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요양병원 보내버렸잖아요. 저희라고 안 해야 될 이유 없죠? 어차피 췌장암 3기면 곧 말기 되는 거고 더 이상 희망도 없을 텐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환자라고 옆에서 시간 날 때마다 신경 써줘야 하는데 저는 그런 피곤한 삶 살고 싶지 않다고요. 형님은 저랑 대화가 잘 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한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병이 훨씬 커진 다음 손 쓰기 힘들어질 때 그때 얘기하고 요양병원 보내면 딱이겠네요. 그렇게 어머님과 작별하게 되면 재산 나눠 가지면 되는 거고 깔끔하게 저희 삶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의사라고 해서 꼭 옳은 판단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수월할 것 같은데. 형님이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 그만큼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면서요. 어차피 떠날 거 미련 줘봤자 뭐 하겠어요? 가족들만 피곤하고 어머님도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겠어요? 동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나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로 일이 커지기라도 할까봐 그러지. 뒤늦게 발견을 했다고 말을 해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의사 자격으로서 많은 타격을 받을 텐데 동서의 말이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어머님을 개인적으로 모시고 싶진 않아.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게 낫지.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 둘러대야 할지 모르겠네. 앞으로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찾아온 일이 점점 잦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나는 다른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겠지. 그렇다고 어머님 모실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짓말하는 게 편하겠어요. 왜 자식들이 부모가 늙으면
옛날에도 고래장을 했었겠어요. 그만큼 자식 입장에선 부모는 짐스러운 존재이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는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 요양원에 보냈어요. 아버님처럼 치매가 워낙 심해서 저희 아빠가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저한테 도움 요청했었는데 그냥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마음에 걸렸는데 그게 훨씬 편해요. 요즘 시설도 좋아서 삼시세끼 밥 다 떠먹여주고 비슷한 연배대 사람들도 많아서 좋은 사람들과 말동무도 하고 집에서 지지고 볶는 것보다 훨 나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서로의 삶에 적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치료를 최대한 늦춰보세요, 형님. 이래서 늙으면 하루빨리 떠나는 게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니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 췌장암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그럼 저희 대화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을게요. 형님과 동서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제가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갔는데 하도 기가 막힌 대화를 들었던 저는 둘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서로 얼굴을 안 보겠다고 연을 끊어버린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 다시 나타나 녹음된 내용을 들려준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또다시 저만 아픔이 생기게 될 것 같아 형님과 동서의 대화를 시모에게 말을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관계가 좋았다면 당연히 시모에게 바로 알렸겠지만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깐 화장실 간다고 했었는데 제가 나타나질 않아서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남편 보고 아이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래도 남편은 알아야 될 것 같아 제 핸드폰으로 녹음한 형님과 동서의 대화를 들려주었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안 좋은 행동을 했어도 남편은 자식이고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알리지 않는 건 잘못된 거라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지만 쉽게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 문제로 인해 또다시 시댁 식구들과 얽히기 싫었는지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저와 남편이 상처를 받았어도 시모의 병을 숨기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남편이 시모의 병을 알고도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시모의 건강이 악화되고 잘못되었을 때 후회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거라며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제 말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옥상을 내려가자 채용센터 앞에 형님과 동서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가 형님과 동서를 바라보며 밝은 얼굴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부부는 시모의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고 저희가 시댁 식구들 앞으로 다가가자 가족들 모두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희들이 여긴 웬일이니? 너는 얼굴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우리랑 연락 끊고 지내니까 마음이 편했나 봐. 평생 모른 척 하면서 살면 되지. 왜 아는 척 하는 거야? 어머님, 그냥 신경 자체를 끊으세요.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연 끊기로 했으니까 이제 남이나 다름없잖아요. 며칠 동안 건강검진 받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오늘 어머님 몸보신 시켜드릴 테니 좋은 곳으로 가요. 형님도 이제 곧 병원 일 거의 다 끝났죠? 아주버님도 이쪽으로 오기로 했다면서요? 그이는 이제 막 병원에 도착했대요. 저희 먼저 나가고 있을 테니까
제가 문자로 보낸 식당으로 오세요. 왜요? 둘째 형님도 가시게요? 영 끄는 사람은 따지세요. 동서가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는데 좀 전에 형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님이랑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할 수가 있어? 이중인격의 가식적인 모습에 속고 있는 어머님도 참 한심하네요. 제가 좀 전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녹음해뒀던 내용 어머님한테 들려드려. 남편은 형님과 동서가 나눈 녹음 내용을 시모에게 들려주었고 시모와 형님의 추악한 행동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병원으로 들어왔고 이 모든 상황을 온 가족이 알게 되자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시모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운 뒤 순간 형님과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아비규환되었고 아주버님과 시동생도 예상치 못한 녹음된 내용을 듣게 돼서 그런지 시모의 돌발 행동을 막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시모는 순간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동시에 형님과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두 형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형님과 동서는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지만 이미 두 형제는 마음을 접었는지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시모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무조건 모시겠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형님과 동서는 시모를 모시고 싶지 않았던 상황에서 최장한 판정을 받게 되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두 형제는 자기 엄마의 병을 알면서도 숨기려 했다는 거에 대해 분노했고 결국 그날 이후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현재 별거 중이고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까지 고려 중인 것 같아요. 시동생은 아이도 없고 모든 일은 동서의 입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고 나선 시댁 집안의 암적인 존재로 여기며 신혼 초인데도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던 시동생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동서와 결국 이혼을 밀어붙이는 눈치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진 이후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의 행동들에 대해 미안했다면서 다시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상처를 받았던 터라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상태라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키지도 않고요. 가족들 모두 저와 남편에게 미안했다곤 하지만 이런 일을 알기 전까지 저희 부부를 안 좋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딱 여기까지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에게 많이 질렸는지 계속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모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게 저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 매일같이 전화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와서 새 며느리 중에 저밖에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시모의 마음이 진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밖엔 안 들어 그날 이후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항암 치료로 시모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경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누구든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남편의 뜻에 따라 주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시동생과 전동서가 이혼을 하고 난 이후 알게 된 건데 동서의 머리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네요.
시동생과의 이혼으로 충격받아 쓰러진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머릿속에 뇌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업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생,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시골에서 힘들게 사는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받아 공부를 하고 대학을 마쳐 취직을 했어요. 서울로 상경하여 좋은 회사에 입사한 저는 부모님의 자랑이자 얼굴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였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 하나 낳고 셋이 살만한 정도였는데 대신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참 공주처럼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희생만 하셔서 그런지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아 보이고 꼭 부모들이 희생을 할 필요는 없구나. 본인 인생을 사는 게 멋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정말 특이하시고 신기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조금 난해한 분이었는데 항상 멋에 취해 사시는 분이었고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손에 넣고야만 하는 분이셨어요. 용돈이 30만 원이 뭐니? 꼴랑, 아휴, 한 50은 넘게 줘야지. 너 그렇게 짠순이처럼 굴지 마라. 다 애비가 번 돈이잖아. 어머님, 아파트 대출값에 애 학원비, 그리고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솔직히 너무 빠듯해요. 그나마 맞벌이니까 이 정도죠. 제가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여유가 있어야 돈을 모으죠. 아니 그래도 10은 더 써라. 내가 좀 바쁘니? 친구들 만나서 이것저것 쓰고 하는데 내가 맨날 얻어먹을 수가 있냐고. 너처럼 외모 관리 신경 쓰지 않은 애들은 몰라.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은 줄 아니?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나한테 쓰란 말이야. 항상 돈이 모자라는 시어머니셨고 워낙 씀씀이도 크시고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꾸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늘 품위 유지 비용으로 모든 용돈을 쓰곤 하였죠. 그럴 때마다 늘 어머님은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지만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저희 집 형편으로서는 어머님을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어머님은 늘 저에게 불만이 한가득이었어요. 엄마, 못 보던 옷이네? 옷 샀구나. 예쁘다. 잘 어울려. 돈 좀 주고 샀겠는데? 굉장히 옷이 고급스러워 보여.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니? 백화점 한정판으로 산 거야. 어때? 클래스가 다르지? 이래서 백화점 옷을 입어야 돼. 당신도 좀 보고 배워. 엄마 옷 입는 센스라던가. 보는 눈이 얼마나 높아? 오히려 젊은 당신보다도 훨씬 낫다. 우리 형편이 빠듯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둘 다 대기업 다니면 뭐해? 한 달에 이렇게나 나가는 돈이 많은데 나까지 백화점 옷 사 입으면 집 거덜나겠다. 당신 가능하겠어? 나도 꾸밀 줄 몰라서 안 꾸미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할머니 옷장 가면 새 옷 엄청 많아. 어제도 할머니 백화점 다녀왔죠. 저도 데려가세요. 구경 가고 싶단 말이에요.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할머니 같아. 할머니는 맨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놀러 다니는데 엄마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어머머, 얘는 무슨 새 옷이 많다고. 넌 젊은 애가 그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니까 얘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좀 꾸며라. 그깟 돈 얼마나 모은다고? 그렇게 아끼다가 똥 된다. 사람은 즐길 줄 알고 살아야 하는 거야. 사치스러운 어머님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아끼며 살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그렇게 꾸미진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꾸미는 방법을 좀 배우라고 했고, 정말 천지분간을 못하는 모자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아직까지 많이 꾸미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하곤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시지만 않으면 어머님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님은 뭐든지 본인이 1순위곤 하였죠. 우리 어머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매번 철철이 옷 쇼핑에 머리며 액세서리까지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본인만 챙기는 것 같아서 가끔 서운할 때도 있다니깐요. 안 그래요, 형님? 전 그렇던데. 뭐, 나도 완전히 이해가는 건 아니지만 워낙 멋쟁이시잖아. 그러려니 해야지. 아무튼 우리랑은 정말 다르다니까. 예, 너 이게 어떤 옷인데 여기다가 주스를 쏟아? 어쩜 얘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아우, 어쩐담. 나가야 하는데. 잘못했어요. 할머니, 주스 드리려다가 무거워서 손이 미끄러졌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하여튼 덤벙대는 건 꼭 지 엄마 닮았지 아주. 누가 주스 달랬어? 꼭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설쳐대길. 어머님, 너무하세요. 애가 할머니 드리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런 건데 옷이야 빨면 되는 걸 그렇게 화를 내세요. 네가 애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애가 조심성이 없지.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려고 얼마나 펴렀는데.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다니까. 며느리들이 꼴랑 둘인데 지들 꾸미는 거 하며 생각하는 마인드 하며 나랑 달라도 너무 달라. 어쨌든 우리 집 올 거면 애들 아무것도 손 못 대게 해라. 혹시라도 내 옷이나 내 신발 가방에 뭐 묻히기라도 하는 날엔 가만 안 둬. 어머님은 그날 그렇게 동서와 말다툼을 한 뒤 놀러 나가셨고, 본인이 제일 중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동서는 매우 화나했지만 어머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니 그냥 씩씩대고 말더라고요. 저 역시 동서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서 동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고 나서 원래도 외적으로 많이 꾸미시는 어머님이었지만 요즘 들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용돈도 모자랐는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져다가 돈도 엄청 쓰셨고요. 당신 어머님 이번 달에 얼마 쓰셨는 줄 알아? 자그마치 170만 원이야. 진짜 우리 형편에 이건 아니지 않아? 혜진이 발레 다니고 싶다는 것도 못 해주는 마당에 나이든 어머님이 나가서 턱턱 170만 원씩 긁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무슨 떼돈 버는 부자도 아니고 나 진짜 계속 이런 거 못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 엄마 예전에 많이 못 살고 힘드셔서 그래. 내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못 해주겠어? 정도껏 하라는 거야. 누군 우리 엄마한테 못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지난달 엄마 생신 때 꼴랑 용돈 10만 원 드렸어. 어머님 카드값 갚느라 그것도 겨우 드린 거야. 카드값 갚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엄마한테 용돈 매번 드리지도 못하는데 생신 때마저도 난 우리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드려야 해? 내가 돈을 왜 버는 건데?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만약 엄마한테 눈치 주면 가만 안 둬. 우리 엄마 충분히 늘으셔도 되는 분이야. 내가 천천히 엄마한테 얘기 드릴 거니까 네가 나서서 뭐라고 하지 마. 알겠지? 씀씀이가 점점 커져가는 어머님이었지만 남편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속이 터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머님은 거기에 더불어 남자친구까지 만드셨는지 남자친구를 만나서 오히려 본인이 돈을 더 펑펑 쓰고 계셨던 거예요. 있는 척 하려니 돈은 모자라고 그러니 한없이 남편을 닥달하고 그러다 결국 남편의 신용카드까지 가져다가 쓰시게 된 거죠. 명의만 남편 카드였지 제가 월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빚을 갚게 되는 건 저였고 남편의 카드가 연체되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니 매번 카드값을 갚으면서 한숨이 턱턱 나왔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솔직히 짜증도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뭐가 잘못된 줄 모르셨고 무턱대고 가랑이 찢어지게 행동했어요. 아이고, 우리 최 선생님. 밥값은 제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까지 밥값 얼마나 한다고? 제가 낼 테니까 많이 드세요. 아유, 그럼 우리 여사님 덕분에 맛있는 거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장부처럼 시원시원하니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거 보여주시고 내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최 선생님이 저한테 주시는 사랑만 하겠어요. 언제든 제가 쏠 테니까 지갑은 비우시고 나오셔요. 아셨죠? 허세만 가득한 시어머니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 무렵 친정엄마가 관절 수술로 인해 목돈이 필요할 찰나였는데 전 당연히 엄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극구 반대하며 못쓰게 했고 제 돈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마당에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본인들에겐 쓰길 바라면서 내 엄마한텐 못쓰게 하는 꼴이 말이에요. 나 용돈 줄 땐 그렇게 눈치 주더니 너네 친정에 갖다 바친 돈은 아무렇지 않게 떡떡 갖다 바쳐? 어떻게 그러니? 어머님,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어머님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이고 저희 엄마는 이번에 수술하시는 수술비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당신 얘기해봐. 내가 버는 돈 친정엄마 수술비 좀 내준다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넌 이 집 사람이지. 장모님 꼭 수술하셔야 한대? 무릎 그거 고질병인데 해도 어차피 효과 없대. 내 주변 사람들도 수술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다더라. 다 돈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래. 와, 진짜 너무한다. 난 무조건 엄마 수술시켜 드릴 거고 내가 버는 돈이니 아무도 나한테 터치할 생각 마. 그리고 어머님이랑 당신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제 엄마 일에 나 몰라라. 특히 어머님 진짜 양심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렇게 매번 돈 가져가시고 카드를 그렇게 써대면서 저희 엄마 아프신 수술비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입장 바꿔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아니지 싶네요.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한테 정말 이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서운했고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왜 모시기로 생각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전 친정엄마 수술비를 보태드렸고, 오히려 제가 수술비를 보태드리자 시어머님은 저에게 더 큰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화를 내시며 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머님한테 모든 걸 맞추기란 쉽지 않았고 지쳐가는 하루하루였어요.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의 허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 포기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 부분만 빼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이었기에 미련하게 계속해서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 꾸미는 걸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어쩌겠어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네 엄마 수술비 몇백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몇십 주는 게 그리 아깝니? 나 오늘 놀러 나가야 하니까 10만 원만 보내라. 애비한테 얘기하니까 생활비는 네가 관리한다며. 너한테 달라고 하라던데 애비가 기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내라고 하더라. 어머님, 저번 주에 돈 드렸잖아요.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쓰시길래 매번 제 얼굴만 보면 돈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쓰는 줄 알아? 혜진이랑 네 조카랑 내가 오랜만에 데리고 나가서 바람 쐬주려고 하지. 무슨 내가 나만 생각해서 돈 달라고 하는 줄 아나? 혜진이랑도 오랜만에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로서 해준 것도 없고. 정말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애들 생각도 다 해주시고. 그럼 저야 감사하죠. 가뜩이나 요새 주말에 계속 특근인데. 그러니까 네가 찬조를 좀 해줘야지. 너희 애랑 네 동서네 애 데리고 놀러 가는 건데 모처럼 내가 스트레스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찬조나 해. 네 동서 보고도 하라고 해야지. 나도 마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 어머님한테 정말 많이 지칠 때쯤 어머님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로서 처음 손주들을 챙기는 것 같아 놀라기도 했고 내가 모르는 어머님의 면모가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놀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동서가 어머님께 찬조도 해드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겼더니 어머님은 신나게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갔고 아이들도 참 좋아했어요. 할머니랑 연주랑 이렇게 셋이 놀러 가니까 너무 좋아. 처음으로 할머니랑 이렇게 놀러 가는 거잖아. 얘기했어야지. 그렇게 좋아? 할머니랑 연주랑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와, 우리 딸. 엄마도 가면 좋은데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해서. 얘는 내가 할머니인데 뭐가 걱정이야. 재밌게 놀다 올 테니까 걱정 마라. 자, 얼른 출발하자. 재밌겠지? 어서 가자.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려면 힘드실 텐데.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다. 애들이랑 이런 것도 추억이지. 걱정 말고 넌 일이나 해. 주말에도 회사 바빠서 미쳐버리겠다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아이들은 어머님과 재미나게 놀러 나갔고 어머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기 시작하니 본인도 재미나고 기분이 좋았는지 주말에 종종 저와 동서가 일을 할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였죠. 매번 어머님이 너무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니 사실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본인밖에 모른다고 속으로 욕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에 대해 오해를 많이 했었구나.
오래 같이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 몰랐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며 고마웠었어요. 요즘 엄마가 애들 데리고 꽤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용돈 좀 올려드려야 하지 않아?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형편에 지금 어머님 카드값에 용돈까지 올리면 관리비도 모자라겠다. 나도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다음 달에 성과금 나오니까 그때 어머님 따로 챙겨드리던지 할게. 자기랑 나도 요새 특근 때문에 바쁜데 혜진이 저렇게 잘 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도 할머니 노릇도 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해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 분인데. 이제라도 당신이 알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잘 지내봐. 남편과 이런 얘기까지 하며 정말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딸아이의 일기장을 보는데 지하철역 앞에 자주 갔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림일기라서 따로 그 아래 내용은 많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지하철 역사 앞에 자주 갔던 그림이 많았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랑 같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었고 방어초를 맞아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신 모든 횟감을 떠서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고 그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흥분 좀 가라앉혀. 하극상이야? 위아래도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놓으세요. 저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니까. 형님도 이 얘기 들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니까 저 말리지 마요. 가족 행사날 일찌감치 횟감 떠서 시댁에 가니 시모 머리를 쥐어뜯고 있던 동서였어요. 너무 놀라 말리는 와중 순간 동서가 내게 외친 한마디에 정말 횟감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던지고 달려가 시모의 뺨을 찰지게 날려버렸습니다. 뭐? 앵벌이? 당신 도른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녀들 앵벌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돈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지금 애들한테 그 돈 뜯어가서 본인 옷 사고 머리하고 남자친구 만나러 다니는 게 말이 돼요? 심지어 하루 종일 김밥 한 줄만 주고 이거 다 못 팔면 오늘 엄마 아빠 보러 집 못 간다고 아빠까지 하더래요. 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한테 말도 못하고 울면서 간신히 말하겠어요. 혜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줄 알고 말도 못하고 매번 주말마다 억지로 따라 나섰나 본데 저 진짜 못 참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형님. 제가 너무한 거예요? 아니, 니들 지금 나한테 이러고도 너네가 무사할 줄 알아? 어디서 빼어먹은 버르장머리야? 나 오늘 일 가만 안 있어. 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쓰다 모자라고 더 이상 돈 나올 방도가 없자 손녀들을 데리고 시디며 이상한 물건들을 받아다가 지하철 역사에서 앵벌이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온 수익은 본인이 챙겼고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녀들을 하루 종일 바깥에서 썰게 하였어요. 아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본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녀들이 돈을 벌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사실은 동서의 딸 제 조카가 폭로하였다고 했죠. 할머니랑만 나갔다 오면
손발 얼음장에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서 물어보니 할머니가 말하지 말랬다고만 하고 내가 오죽하면 뒤를 밟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니까 옷까지 아주 못 사는 애들처럼 갈아입히고 앵벌이 짓을 시켜?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예요? 저 진짜 이대로 못 넘어가요. 남자에 미쳐도 유분수지. 그렇게 돈 벌어서 그 남자 만나고파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동안 내가 오해했을 거라고 나 자신을 탓했는데 손녀들을 데리고 지금 앵벌이 짓을 시켜요? 진짜 사람 아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손 떨리고 말도 안 나오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쌍으로 덤벼? 그래, 얘네들 데려다가 좀 물건 팔게 시켰다. 왜? 내가 내 소녀들 데리고 사회생활 좀 가르치겠다는데 니들 왜 이래? 요새 애들은 아주 곱게만 자라서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좀 배워야지. 내가 그런 거 가르쳐주려고 데리고 나간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나한테 니들이 손찌검을 해? 나 가만 못 있는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희를 이상한 여자들 취급을 하였고 저희에게 똑같이 뺨을 날리셨죠. 그야말로 시어머니와 함께 육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담보로 저 몰래 남편 승낙을 받아 담보 대출까지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더 이상은 간과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계에 다다랐어요. 사회생활이요?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앵벌이 시켜서 나온 수익 가지고 놀러 다녔으면서 사회생활이라니. 형님, 이건 말로 안 끝나요. 어떻게 참아요? 저 정말 이대로 못 넘어가요. 이 짓을 글쎄 나갈 때마다 시켰대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말하지 말랬는데 형님 집 담보대출까지 어머님이 받으신 거 아세요? 환갑이 한참 넘고 그저 놀기만 하는 사람이 대출 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저도 이거 형님한테 말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비밀을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 아, 기막혀. 아니 진짜 정신병 아니에요? 이제 하다 대출까지? 와, 진짜 정상 아니다. 정말 치 떨린다. 정말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수익을 가지고 매번 본인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다녔고 딸들에겐 이런 한 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곤 절대 우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아빠와 엄마는 살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집 담보 대출까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더 이상 어머님을 보고 살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대출을 받아준 얘기를 물으며 추궁을 하니 남편의 대답 또한 가관이었죠. 엄마가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무렴 일부러 그랬겠소? 요즘 애들 오냐오냐 크긴 해서 그런 거 배워두면 좋긴 하지. 말 다 했어? 지금 혜진이 주말마다 나가서 앵벌이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빠가 될 사람이 할 얘기야?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담보대출은 뭐야? 나 진짜 말도 안 나와. 영원히 비밀일 줄 알았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이해가게 설명해야 할 거야.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받은 거지. 그 나이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앵벌이라고 하지 마. 그냥 창조 경제라고 해. 우리 땐 다 나가서 돈 벌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드라마 육남매 모르냐? 넌 너무 깐깐해.
너도 비정상인 건 진작 알았는데 그 엄마한테 뭘 배웠겠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너랑도 끝장을 봐야겠다. 어차피 일어난 일 너랑 네 엄마 절대 안 변할 거고 우리 혜진이가 거기서 무슨 영향을 받으며 살까 두렵다 진짜. 끝이야. 그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야, 우리 사내 부부야. 너 이혼하고 멀쩡하게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못 다녀? 네가 못 다니지. 유책사유가 니네 집구석인데. 어디 한번 해보자. 나 절대 안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도저히 이런 남자와 살 수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전 그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갔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하였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경제관념을 알려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는 태도로 나왔고 대출 또한 다 본인이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내줄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죠. 본인의 남자친구가 주식 박사라며 헛소리하는데 저 말고도 동서 또한 서방님과 이혼을 진행하였어요. 그 집은 다행히 서방님이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순순히 이혼을 해주어서 협의로 끝이 났고 전 양육권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사님과 변호사님도 정말 기가 막혀 하셨는데 요즘 시대에 소녀들 앵벌이는 물론이고 며느리 몰래 아들을 꼬여내 집 담보대출을 받게 한 시어머니가 어딨냐며 혀를 차고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본인 손녀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역사 앞에서 불법으로 노점상 차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출까지 진짜 가지가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동안? 일단 승산 충분히 있으시니까 저만 믿으세요. 힘내시고요. 그러게요. 뭐를 보고 여기까지 참았는지. 이제 애한테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네요. 남편 또한 정상이 아니고요. 아니 할머니가 돼가지고 경제관념 좀 심어준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전제 며느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어쩜 애를 그렇게 싸고 도는 건지. 변호사님, 제가 소녀들을 좀 가르친 게 이럴 일이에요? 이런 걸로 이혼을 한다니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그리고 대출은 우리 최 선생님이 주식 박사라 다 수익 걷어서 어른이 돈 불려줄 건데 정말 왜 못 기다리는 거야? 이러니 그 짓꼴을 못 면하지. 인생 한 방인데 진짜. 어리석다. 좀 기다리면 내가 돈도 벌어다 줄 거고 애들도 딱 교육시켜 놓을 건데 참.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그동안 가정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소비 내역 그리고 남편의 방간 등 도저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판사님은 이혼 판결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전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이런 아빠와 할머니에게 절대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양육권과 치권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진짜 100번 양보해서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재밌으면 됐던 거 아니야? 재미? 혜진이한테 물어봤어? 억지로 했대. 너무 춥고 배고팠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한 거야. 그리고 애들은 그 추운 길거리에서 김밥 한 줄 던져두고 본인은 남자에 미쳐서 남자나 만나러 가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엄마 생각하는 수준 딱 거기야. 그리고 너도 네 엄마 잘못했다고 인지 못하는 수준 또한 똑같고 내가 너랑 어떻게 사니? 너 볼 때마다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냔 말이야. 됐고, 이제 끝이니까 면접 때 빼곤 연락 마. 너도 네 엄마도 정신병자야.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참으려고만 했던 게 후회스러워. 함께해서 더러웠다 정말.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고. 너만 참으면 될 일인데. 그리고 엄마가 수익 내준대잖아. 좀 참아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붙잡는 남편을 뿌리쳤고, 저런 걸 믿고 결혼을 했다니 진짜 후회 막심이었고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동서에게 듣기로는 어머님이 그 남자친구에게 갖다 바친 돈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카드값이며 용돈 모두 그 할아버지에게 탕진한 것도 모자라서 딸과 조카를 시켜 벌게 한 수익 또한 반 넘게 그 할아버지에게 갖다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소한 죄가 인정되어 어머님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본인은 왜 이게 죄가 되냐며 펄펄 뛰었고요. 저만 믿으세요. 아들 이혼했다고요? 아유, 참. 이걸 못 기다리고 며느리들이 참 불같네요. 우리 여사님 속상하게.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만 믿고 제가 다 투자한 건데. 근데 지금 일단 아들도 그렇고 저한테 돈 한 푼 안 주는데 혹시 제가 투자한 금액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다니려니까 앞이 캄캄하네요. 어허, 좀 기다리시라니까. 성격 급하시네. 그리고 그 돈 다 묶어놔서 지금 당장은 못 줘요. 원래 부자 되기란 쉬운 게 아니죠. 아유, 그래도 며느리도 이제 없는 마당에 정말 돈 나올 곳이 없거든요. 대출빚도 갚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 수익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어머님이 진 빚을 갚으며 진짜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고 지 엄마 잘못 없다더니 본인이 직격탄을 맞으니 속이 꽤나 타들어가는 남편이었죠. 이 모든 걸 제가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는지 참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손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아들들은 모두 이혼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본인 잘못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유별나다며 동네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지만 동네 사람들 또한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고 했고 남편은 그렇게 본인 엄마 불쌍하다고 하더니 본인도 어머님 씀씀이가 감당이 되지 않았는지 어머님에게 그만 좀 하라며 요즘 모자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어요. 참 자기 엄마한테 하는 효도는 셀프인데 모든 것을 제가 해주다 본인이 하려니 본인도 버거웠나 보더라고요. 정말 버겁고 암흑 같은 결혼 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거기에서 탈출해 제 인생을 찾아 나가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그 집 꼴을 안 보고 사니 이렇게 제 월급이 여유 있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엄마 드시고 싶은 거, 딸 하고 싶은 거를 모두 다 눈치 안 보고 해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제 이혼했나 싶을 정도로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형님, 그래도 우리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애들도 또래고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요. 전 그래도 애아빠랑 좋게 끝내서 그나마 시댁 얘기 가끔 듣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도 전해드리고 할게요. 우리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그래, 우리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 연주랑 혜진이 서로 잘 지내기도 하고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그러게요. 참 결혼하면서 가장 큰 수확이 정말 친한 친구를 만든 것 같아 그래도 헛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수아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 참 창피해서 하긴 그렇지만 지금은 동서와 만나면 서로 깔깔대며 그때 일을 떠올리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정말 묘하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답니다. 지나온 과거가 참 후회되긴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제 미래가 너무 기대되기에 이제 그만 후회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전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